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최준영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또. 저는 그 최준영 박사님의 그 신간이 나오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 핑계로 모실 수가 있어가지고. 원체 이제 바쁘신데. 예, 아닙니다. 뭐. 거의 뭐 지구본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예. 마이스트리도 거기 좀 끼워주십시오. 지구본이 넓으니까요. 아유, 돈 버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이번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 네. 지구본 연구소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되게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현재까지 그래도 좀 팔렸어요. 오. 예, 그래서 역시. 뭐 어떻든 참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든 사실 책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든 옆에서 이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코치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혼자서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또 이제 최준영 박사님이니까 사람들이 또 믿고 듣고 믿고 보는 거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다. 예. 이 생존까지 붙어요.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뭐 요즘에 겁 안 나세요? 좀 그러죠.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 저는 어떻게 보면 IMF 때도 겁은 별로 안 났는데 지금은 되게 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뭐 한 40년 동안 겪어봤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느낌은 이제 9.11 때 잠깐 들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당사자가 된 이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까? 과연 우리가 살아오던 만큼 앞으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뭐 물론 이 책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런 복잡 다단한 세상, 네. 인데 세상이 이제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자꾸 파랑새를 찾습니다. 파랑색. 예, 유토피아 어디 없나? 나의 모든 고민을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괜히 이제 선진국 가서 보면 우리가 배워서 오면 뭔가 잘 될 것 뭐 같고. 그런 곳.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구본 연구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곳은 없다. 유토피아는 없다.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염없이 이 연약한 존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독한 존재.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살아남고 또 어디에서든 또 변화를 또 꾀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책에서 질이라고 썼지만 네. 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네. 외워야 되는 거. 달달달달. 예. 예,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막 외우는 세계 지리 시간. 세상에 재미없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지리잖아요. 그러면 네. 땅의 이치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뭐 지형이라든지 지질뿐만 아니고 그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만든 여러 수천 년의 역사, 그 다음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또 영향, 뭐 이런 땅의 것들이 이치. 다 어우러진 거죠. 그 안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위험한 시대에서 그래도 뭔가 중심을 잡고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 네. 이것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뭐 이것만 하면 이것만 피하면 돼라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몇만 달러 달성하면 돼. 2만 달러 달성하면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저 기억에는 3,000달러부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뭐 한 3만 6천 달러 뭐 정도. 3만 5천 달러인데 지금 또 뭐 대만이 우리를 앞설렀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잣대로 보면 되게 일관성이 있는 잣대예요. 그거는. 예. 계속 앞만 보면 가고요. 차라리 그렇게 일관성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어떨 때는 삶의 질도 따져야 되고, 어떨 때는 워라밸도 따져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 중에서 자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 뭘 것 같으세요? 자기 만족도. 예, 난 이 직업 종교인 아닙니까? 종교인. 종교인. 국회의원. 제가 한 10년쯤 전에 들었는데 네. 주민센터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은 정말 힘든데 예. 의외로 자기 만족도는 또 높은.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꼬박꼬박 그래도 급여 나오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죠. 예, 박봉이시고. 박봉이시고, 끝없는 책임감에 이제 또 시달려야 되는 이제 진짜 힘든 일인데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 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보다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나라. 예. 뭐 그런 나라들 이야기들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돈뿐만 아니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밸런스 있게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밸런스 면에서는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어떻게 전 세계를 다 다룹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박사님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어떤 뭐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네.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보면은 네. 북유럽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유럽은 특히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 꿈 같은 나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할까? 뭐 예를 들어 복지 천국, 예. 노동자의 천국, 뭐뭐 천국이라 불린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도 있고 예. 노르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 나라 궁금해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화면에 잠깐 보시면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행복, 해피니스트, 해피스트, 가장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적어도 또 순위를 둡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뭐 뻔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노르웨이, 덴마크, 뭐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이런 이제 거의 네덜란드까지 북유럽 북유럽 국가도 많고.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이제 흐름이에요. 보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왜 행복할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집이 있어서 행복한가? 월급이 많아서 행복한가?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제 해피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는 이거는 동네마다 정말 다른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죠. 뭐 북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더 우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그런 경향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래야 행복한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사회적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왔죠. 그러니까 안분지족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난 행복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케이, 너는 그렇게 사니까 좋겠구나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좀 나태하다. 제정신 차리세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이 문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행복하고 싶어라는 이야기는 나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행복을 넘어서는 뭔가 이제 그 극적인 감정들 우리가 뭔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로또에 내가 뭐 하다못해 1억천금. 5만 원짜리로 당첨되면 기분 이제 좋고 예. 뭔가 그럴 때 느끼는 그러한 기분들을 24시간 느끼고 있어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한국인의 특성이라 하더라고요. 뭐 동아시아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의 특성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행복의 정의라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걸로 행복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한테 너희 왜 행복하니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불행하지 않으니까요. 뭐 거의 이렇게 답할 거의 수 그런 있는 식이죠. 보면은 가만 따지고 보면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들어 그러면 뭐 하죠? 술이나 한잔 해. 근데 술값은 이 나라들은 덴마크 빼고 나면 어마무시하게 비싼 나라들이고. 예, 옛날에는 구경 상점 가서 저게 구경 상점.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을 우리처럼 뭐 아무 데나 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 우리 편의점 이런 데 가도 술을 판매하는 곳이 따로 있죠, 보면은. 그러다가 시간 되면은 이제 잠궈 버리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독점하는 이제 구경 상점들이 이제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일단 가면 다양한 술이 있고 뭐 비싸도 일단 살 수는 있었지만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이제 주류 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은 벌써 이번 달 쿼터를 다 쓰셨네요. 안 됩니다. 그 제한 한도가 있던 거예요? 한도가 있던 신용카드처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이제 우리 재미들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곳이다라고 먹고 마실 수도 없고 마음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세금.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으세요. 예? 다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네네네. 내가 내년에 더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야, 이 세금을 어떻게 좀 덜 내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분들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을 더 버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야,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율 최상위가 49.5%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최상위권이 이제 49.5%. 그렇다고 네. 해서 뭐 50%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계단식이다 보니까. 공제도 좀 있고. 예, 예. 계단식으로 가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북유럽 국가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한 45% 정도는 그냥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요? 네. 뭐 40에서 45%.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훨씬 가혹하게 세금을 많이 거둘 거다. 상위에게 많이 거둬서. 그렇죠. 상위 5%, 분배해 상위 줄 거야. 1%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둘 것이다.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득자들한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들은 다 고율의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 해서 네. 이제 단기 근로를 뭐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래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가 벌어요. 그럼 세금을 낼까요? 안 내죠. 참고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3분의 1, 거의 정확히 33%가 근로소득세를 안 냅니다. 사실상 되돌려 받죠.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가 90%를 내죠. 네. 예. 그런데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내가 자관 돈을 벌기만 하면 1년에 50만 원 정도를 넘어서 돈을 벌기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8.5% 내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 나라들은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가혹한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상위 90, 그러니까 상위 10%가 90% 내니 예. 소득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대한민국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걷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게 아니고 예. 모두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가차없이 걷어가지고 예. 가차없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을 얼마 버는지를 예. 정확히 알아야겠죠. 우리는 제가 얼마 버는지, 네, 모르죠. 우리 이 대표님이 얼마 버는지 이거는 프라이버시죠. 여쭤보는 게 실례죠. 당연히 실례고 이거를 죄송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박사님 연소득이 혹시 다 묻죠 이렇게. 물론 이제 물을 수는 있지만 대답은 안 하실 수 있고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이제 국세청 과세당국밖에 국세청,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봤을 때 너 이만큼 버는데 너 증명해봐. 네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이건 아니고요. 저희 이만큼 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든 과세당국도 과세당국하고 납세자의 1대1 관계지 그렇죠. 누구한테 이거를 공개되는 게 공개되는 경우는 이제 뭐 1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그렇죠. 이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이런 옛날 이거 우리 옛날 전화번호부. 임명 전화번호부, 사람 이름 쭉 나오는 그거랑 비슷한 책자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 일람표예요. 저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톡홀름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다 순으로 쭉 배치를 해가지고 강감찬부터 홍길동까지. 네, 가나다라 순으로. 옛날에는 이제 가갑손님이 이제 항상 제일 1번은 타자에 있었는데 가갑손. 그러니까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찾으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대호. 그러면 동명이인이 되게 많겠죠. 네. 예. 근데 얼마 벌어서 얼마 내는지. 예. 그러면 이제 옆에 주소도 나와 있어요. 주소까지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신문 기사 보면은 뭐 몇 동 몇 호까지 나왔잖아요. 아,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네네네네. 무슨 사건 사고, 뭐 피해자,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논현동, 거의 왜 집원? 예, 집원까지 다 나오는 것처럼 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이대호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동명인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우리로 따지면은 몇 번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투명한 건데.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고. 프라이버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사고가 났어요. 어. 그걸 보고 이제 고소득자 집에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동까지만 밝히는 거죠. 아. 노년동 그럼 끝. 어. 예, 이렇게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발행하는 곳은 스웨덴 국세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국세청이 발행하고 누구나 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받아보려면은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제 예, 아, 구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책자가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확인 야. 가능한데 이거를 왜 하느냐? 이 책자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임금 연봉 협상을 하셔야 됩니까? 어. 동료가 얼마나 버시는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합니까? 오. 여기 다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일,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이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 되니. 아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나랑 비슷한 직급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나보다 납세 소득 신고한 게 한 3분의 1밖에 안 돼? 뭐 세금 내는 액수는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화기를 집어들고 네. 여보세요? 국세청이죠? 아, 제 나랑 똑같이 버는데요. 예. 세금은 얼마 안 냈네요. 얼마나 이렇게밖에 안 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정이 없는 사회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지사회라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복지사회 그러면은 의료비가 공짜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퍼블릭 커버리지가 이제 100%입니다. 퍼블릭 커버리지라는 예.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의료보험 공공이 부담해준다. 예, 공공이 부담해주는 게 100%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되면은 야 그러면 지금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무조건 네. 다 공짜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이제 환절기잖아요. 예. 뭐 목도 감기. 아프고 감기 자주 걸려요. 네. 그러면 열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 우리 같으면 병원에 옷 입고 나가는데 예. 여기는 일단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 병원 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 누가 받냐면 간호사가 받습니다. 예. 예, 전담 간호사가 받아요.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프고요. 제가 열이 많이 나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C 드시고 푹 쉬세요. 끝. 예약 안 받아줘요? 예. 끝입니다. 그게 뭐야? 예. 상담 전화? 그냥 상담 전화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전화가 와서 제가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2, 3일 지나면 낫죠. 감기니까. 예, 감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3, 4일 지나도 열이 더 나는 것 같고 막 말도 못 할 것 같고. 위험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전화를 다시 하죠. 음. 며칠 전에 전화해서 물도 마시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뭐 열을 재보니까 뭐 왜 또 해요. 그러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약은 이제 일반의. 그러면은 언제쯤 잡히느냐? 일단 스웨덴 정부 목표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급이라고 예, 해도 예. 이 일주일 이내에 일반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예요. 목표라고요? 예, 그럼 안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내가 지금 예약을 딱 했는데, 일주일 맞춰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 10일쯤 후에, 아무개 의사님이 예약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일반의를 찾아갔더니 뭐 이리저리 이제 보고 뭐 봤더니 청진기 대고 막 검사를 해보더니 폐소리도 이상하고 이게 네, 상당히 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다. 뭐 일주일 지나 뭐 폐렴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 병력을 이렇게 보고 집안 내력도 이렇게 물어보고 물론 이제 진료 시간은 이제 충분하죠.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큰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호흡기 전문 의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전문의로 넘어가는 거죠. 전문의를 이제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 3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문의를 보는 것도 이제 90일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달쯤 운이 좋아서 만약에 이제 가서 딱 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거는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T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그거 찍는 것만 해도 다시 또 이제 뭐 한 달이나 2달 또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사이 뭐 급성이고 막 이러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은 당연히 있을 실제로 테니까. 응급실에 가서 정말 이 사람이 급성이다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다 되지만 응급실에 갔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주 또 기다려. 비싼 요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공공의료 받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 폐 무슨 이제 뭐 종양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 수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다 공짜입니다. 100%. 예, 100%. 예. 오래 걸리지만 그게 바로 공공의 서비스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은 이 나라들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중앙 정부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소득세를 걷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그러면 국가가 걷잖아요. 예. 스웨덴은 지자체가 걷어요. 국가는 한 5% 정도의 최상위 소득자들한테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걷어요.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지방세예요. 예,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세금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병원에 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 목표가 예. 일주일 이내 의원 갈 수 있게. 예, 일반이 진찰. 그 다음에 90일 이내 이 전문의 진찰. 이게 이제 목표예요. 스웨덴 사람들은 불만 없을까요? 다들 그렇게 살면 그게 당연하다. 네, 또 그렇게 삽니다. 한국 좀 왔다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도가 떨어질 겁니다. 스웨덴 누가 더 이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보면은. 이야, 신기합니다. 예. 아까 뭐 소득세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정말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일단 18.5% 정도의 세금을 내고 시작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 동료들의 세금도 알 수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도 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네.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스웨덴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노동 가능할까요? 동일 임금이 이제 그 옛날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뭐 탱자가 된다. 아, 네. 예, 귤화위지 뭐 이런 말이 있죠. 보면은 전형적인 게 이 스웨덴에서 나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뭐죠? 자동차 타이어를 끼는데 네.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은 정규직, 오른쪽은 비정규직. 그럴 수 있죠. 사내 하청만.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서 끼는 사람은 이제 월 800만 원을 받고 오른쪽에서 비정규직으로 끼시는 분들은 뭐 400만 원을 받고 예. 이거는 아니지. 같은 일을 했으니까 같이 받아야지. 우리는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면 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이 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야 그거 원청이랑 하청이랑 어떻게 똑같아? 라고 소속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입사한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스웨덴에서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면 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지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 예. 라고 그러면은 GM이든 현대차든 기아차든 경기 자동차든 다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로서 자동차 산업 제조 노동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임금을 받아야 돼. 이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아예 초반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물론 이게 중간에 좀 달라질 여지가 생기기 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원래 노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 길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길드라는 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모였던. 조합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전통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산별 교섭이에요. 그렇잖아요. 산업별로 교섭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기업 대표들이 우르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또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금속산업이면 금속산업, 예. 철강산업이면 철강산업, 뭐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 산별로 교섭을 해서 예. 같은 임금을 받는 게 유럽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산별 노조에 이제 적용을 받아왔던 거죠. 임금 협상을 그냥 한 테이블에서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당장 의문이 드시는 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돈을 잘 벌어. C라는 회사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주냐. 그러면 C라는 그렇죠. 회사는 망하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비슷한 회사들이 있지만 어떤 회사 건 잘 팔리고 어떤 회사 안 팔려서 여기는 적자 볼 수 있는데 네. 아니 적자 보는 회사가 엄청난 흑자 보는 회사를 어떻게 동일 임금을 주라는 얘기냐. 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스웨덴 입장에서는 뭐냐? 그럼 그 회사는 문 닫아. 냉정합니까? 예. 아, 그런 회사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생산성을 높여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지 인건비 따먹는 낮은 임금으로서 그냥 이 영위하는 겨우겨우 생존하는 이 기업은 사회적으로 퇴출되는 게 오히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경영 능력이 없는 거다. 뭐 어차피- 경영 능력이 없던 어떻든 무슨 뭐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 산업에서 줘야 되는 임금 수준을 못 맞추는 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퇴출되면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잘 되던 회사들이 더 큰 파이를 얻어가서 아,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장 드는 의문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 그럴 때 쓰려고 높은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복지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충분한 전직 훈련,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넉넉한 실업 수당 이런 걸 통해서 2년 반, 3년씩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이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스웨덴에 그러면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이 네. 치중이 돼서 경제를 끌어가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 모습들이 네. 쭉 있지만 로고들이 있습니다만 다 스웨덴 기업들이죠. 다 대기업이에요. 스웨덴은 예.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자영업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사회라고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네.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아주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세금을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노동 조건을 강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좀 스타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벤처 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막 정말로 모험적으로 태동을 하고 네, 근로도 많이 이제 노동자도 이제 채용을 하고 네, 산업 생태계도 키워나가야 하는데 네, 당장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가구회사 어떻게 이케아랑 그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던 1960년대까지는 네. 이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력하게 적용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뭐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조선업체로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기계업체로 간다든지 뭐 이게 이제 쉽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노동 패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뭐 서비스 산업, IT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러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제 불만, 노동자들도 불만, 기업들도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약해졌죠 보면은. 아 그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이제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른 뭐 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데서 갑자기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IT 회사 예, 가서 하면 또 적응이 쉽지 안 않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스웨덴도 많은 이제 고민과 사실 어려움이 있죠.